여러분이 10월 10일 열병식에서 보게 될 김주애의 등장,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그 모든 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유일한 증인입니다. 김정은 비서실에서 8년간 일하며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 여러분께 폭로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준혁입니다. 물론 가명입니다. 2017년부터 2025년까지 김정은 위원장 비서실에서 대남정책 담당 과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김정은 가족의 동선 관리와 해외 순방 기획을 직접 담당했던 핵심 실무진이었죠. 평양의 모든 비밀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2025년 6월 15일 오후 2시 27분 평양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 12층 특별회의실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회의실 안의 무거운 공기, 김정은의 진지한 표정, 그리고 김주애의 차가운 눈빛까지요. 김정은 위원장이 김주애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한 말을 지금도 한 글자 한 글자 기억합니다. 주애야, 10월 10일 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너를 전 세계에 내 후계자로 소개하겠다. 그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참석했던 다른 간부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김주애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놀라거나 당황하는 대신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린아이의 순수한 웃음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준비됐습니다. 리설주 아주머니처럼 되지는 않을게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김주애의 목소리에는 어린아이에게서 느낄 수 없는 냉혹함이 담겨 있었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리설주를 언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닌 아주머니라고 불렀던 거예요. 김정은은 딸의 반응에 만족스러워하며 말을 계속했습니다. 시진핑과 푸틴이 참석하는 자리에서 내가 주석단 정중앙에 서는 거야. 그 순간 전 세계가 알게 될 거다. 백두혈통의 정통성이 너에게 이어진다는 것을. 김주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요. 세상 사람들이 저를 보고 놀라겠지만 저는 그들의 기대보다 훨씬 더 강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주애의 말투, 표정, 심지어 몸짓까지 모든 것이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권력을 다뤄온 정치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무서웠던 것은 김정은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딸의 차가운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래, 바로 그런 모습이야. 강한 리더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법이지.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리설주가 180일째 실종된 상황에서 김주애가 보인 그 반응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계속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후계자 지명이 아니라는 것을요. 사실 이 모든 계획은 훨씬 이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정확히는 202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그날 김정은은 평양에서도 가장 신뢰하는 핵심 측근 7명을 불러 극비회의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는 김여정 부부장, 조용원 총리, 리병철 당 비서, 그리고 저를 포함한 비서실 고위 간부들이었죠. 회의 장소는 당 청사가 아닌 김정은의 개인 거주지, 지하 비밀 회의실이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김정은이 직접 지시한 보안 조치들이었습니다. 회의록은 작성하지 말 것, 녹음 장비는 모두 회의실 밖에 둘 것, 그리고 이 회의 내용은 절대 외부에 언급하지 말 것. 동지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할 내용은 우리 공화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김정은의 첫 마디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어요. 리설주의 180일 실종 이후 인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우리 내부의 불안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김여정이 조심스럽게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오빠, 김주애는 아직 너무 어려요. 후계자로 내세우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김정은은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여정아, 바로 그 어린 나이가 우리의 전략적 포인트야. 전 세계가 충격을 받을 거다. 어린 나이에 이미 후계자로 결정됐다는 것 자체가 우리 체제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거야. 조용원 총리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위원장님, 하지만 실무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김정은이 그 말을 끊었습니다. 실무 경험은 앞으로 쌓아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상징성이에요. 김주애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야. 그날 회의에서 김주애 프로젝트의 4가지 핵심 배경이 명확해졌습니다. 첫째는 김정은의 개인적 위기였습니다. 2024년 11월 당뇨병 합병증으로 평양의료대학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은 김정은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의료진의 비관적 진단을 들은 그는 후계 문제를 서둘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는 복잡한 가족 내부 갈등이었습니다. 리설주의 지속적인 반발, 김여정의 권력 욕심, 그리고 김주애의 예상치 못한 성숙함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셋째는 정치적 필요성이었습니다. 후계 구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체제 안정을 위해 조기에 승계, 체계를 확립해야 했어요. 넷째는 국제적 상황이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새로운 외교적 카드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사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진짜 기획자는 김정은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 진실을 알게 된 것은 몇 달 후의 일이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김주애를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북한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와 내용의 후계자 교육이었어요. 교육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씩 진행됐습니다. 교육 장소는 당 청사 지하 3층에 새로 만든 특별 교실이었어요. 이 교실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도록 설계됐고 방음 시설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교육진 구성도 놀라웠습니다. 김정일 정치대학 최고 교수진, 대외정보총국 출신 전문가들, 심지어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했던 외교관들까지 포함됐어요. 총 12명의 전문가가 김주애 한 명만을 위해 투입됐습니다. 첫 번째 교육 과목은 권력의 본질이었습니다. 담당 교수는 김철수 정치대학 부총장이었어요. 그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북한식으로 재해석한 교재를 사용했습니다. 존경하는 자제분, 권력이란 무엇인가요? 김철수 교수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김주애의 답변은 놀라웠어요. 권력은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의지를 따르게 만드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훌륭합니다. 그렇다면 권력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받기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랑은 변할 수 있지만 두려움은 더 확실하거든요. 교수는 감탄했습니다. 어린 김주애가 이미 권력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과목은 적과 동지 구별법이었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김일성, 김정일의 어록을 바탕으로 적대 세력을 판별하는 방법을 교육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가족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공포 통치술 수업은 더욱 잔혹했습니다. 장성택 처형, 김정남 암살 등 역대 숙청, 사례들을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배신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를 교육했어요. 네 번째 외교 의전 수업에서는 시진핑, 푸틴 등 외국 지도자들을 대하는 방법을 교육했습니다. 특히 10월 10일 열병식에서의 만남을 대비한 실전 연습까지 포함됐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은 2025년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였습니다. 그날 적과 동지 구별법 수업 중 김주애가 갑자기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리설주 아주머니는 제게 적이었나요? 저를 싫어했던 이유가 제가 아버지의 권력을 위협했기 때문인가요? 담당 교수인 박영철 박사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김주애는 계속해서 추궁했어요.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요? 리설주 아주머니가 제 앞길을 막으려 했다면 그녀는 제거되어야 할 장애물이었던 거네요. 박영철 교수는 결국 답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자제분.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위협이었습니다. 리설주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발한 것입니다. 김주애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신 거군요.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교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린 김주애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 차가운 논리, 냉혹한 현실 인식은 이미 어른의 것이었습니다. 교육이 진행될수록 김주애는 놀라운 속도로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질문하던 아이가 점점 자신감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3월이 되자 김주애는 교수들에게 역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권력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권력을 확장하는 것 아닌가요? 아버지보다 더 강한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은 교육진들조차 당황시켰어요. 어린 나이의 김주애가 이미 아버지를 넘어서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김주애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제적 승인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 없이는 김주애의 후계자 지위가 공식화될 수 없었어요. 2025년 1월 15일, 김정은은 극비 특사단을 베이징에 파견했습니다. 특사단장은 리수용 외무상이었고 그와 함께 대외정보총국장과 당 국제부장이 동행했어요. 이들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을 직접 만나 김주애 후계자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었죠. 특사단이 가져간 메시지는 파격적이었습니다. 김주애를 후계자로 인정해 주신다면 북중 관계 50년 보장을 약속하겠습니다. 또한 중국이 요구하는 모든 경제적 협력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예상보다 신중했습니다. 시진핑은 여러 조건을 제시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단계적 공개를 통해 국제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후계자 발표는 동북아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였죠. 북한의 내정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지만 김주애가 충분한 준비를 갖춘 후에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시진핑의 조건부 승인이었어요. 그래서 2025년 3월 김주애의 중국 동행이 결정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여행이 아니었어요. 국제사회에 김주애를 후계자 후보로 노출시키는 중요한 사전 테스트였습니다. 중국 방문 준비 과정에서 김주애의 놀라운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3월 5일 열린 방중 준비 회의에서 김주애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시진핑 주석을 만날 때 제가 직접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저는 아버지보다 더 중국과 가까운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세대의 리더십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참석자들은 놀랐습니다. 어린 김주애가 국가 간 외교에 대해 이런 자신감을 보일 줄은 예상 못했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김정은의 반응이었어요.
좋은 생각이다. 주혜야. 내가 직접 나서는 게 더 효과적일 거야. 젊은 리더의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는 거지. 러시아와의 협상은 더욱 직접적이었습니다. 2월 말 푸틴의 최측근인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을 통해 비공식 접촉이 이뤄졌어요. 장소는 블라디보스토크 근처의 비밀 회담장이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제안한 것은 매우 구체적이었어요. 김주애 후계 승인과 10월 10일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 북한 병력 우크라이나 추가 10만 명 파병. 러시아는 이 제안을 즉시 수락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푸틴에게는 북한의 군사적 지원이 절실했거든요. 게다가 어린 김주애를 후계자로 승인하는 것은 러시아에게도 장기적으로 유리했습니다. 그때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모든 국제적 협상 과정에서 김주애가 직접 관여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4월 10일 중국 방문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김주애는 아버지에게 이런 제안을 했어요. 아버지,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제가 직접 북중 관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면 어떨까요? 저는 아버지 세대와는 다른 새로운 접근 방식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김정은은 딸의 제안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생각하고 있니? 김주애의 답변은 놀라웠어요. 중국이 원하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더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버지보다 더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가장 소름 끼치는 순간은 4월 15일이었습니다. 김주애의 중국 동행이 확정된 직후 리설주로부터 김정은에게 마지막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우연히 그 통화를 들었습니다. 김정은의 집무실에서 업무 보고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김정은이 받은 전화 너머로 리설주의 절규가 들렸습니다. 당신이 내 딸을 괴물로 만들고 있어요. 김주애는 아직 어린아이라고요. 권력 해임에 끌어들이지 말아주세요. 제발 멈춰주세요. 김정은의 답변은 더욱 냉혹했습니다. 리설주, 이미 늦었어. 주애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야. 이제 그 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미래야. 내가 방해할 권리는 없어. 그 아이는 겨우 12살이에요. 정상적인 어린 시절을 보낼 권리가 있어요. 주애는 일반적인 아이가 아니야. 백두혈통을 이어받은 특별한 존재지. 그리고 이미 준비됐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것이 리설주와 김정은이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 후 리설주의 행방은 완전히 묘연해졌어요. 공식적으로는 건강상의 이유로 요양 중이라고 발표됐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5월이 되면서 저는 우연한 기회에 이 모든 사건의 진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김정은 비서실 기밀 문서를 정리하던 중 평소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특급 기밀 폴더를 발견한 거였어요. 더욱 믿을 수 없는 기적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그 폴더 안에서 리설주 격리 지시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견한 거였어요. 문서를 열어본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리설주는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지시한 예방적 보호 격리였던 거예요. 격리 명령서의 사유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주애 후계자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리설주의 지속적인 반대 활동이 프로젝트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 따라서 예방적 격리 조치를 통해 방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필요가 있음. 문서에는 격리 장소까지 상세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평안남도 평성시 외곽 20km 지점의 특별관리시설. 지도상으로는 표시되지 않는 비밀 장소였어요. 격리 기간은 김주애 프로젝트 완료 시까지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기획 및 추진 경위라는 제목 하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김주의 후계자 프로젝트는 김주의 본인의 직접적 제안 및 설계에 의해 시작됨. 2024년 11월 3일 김주혜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최초 제안하였으며 이후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단계별로 제시함. 저는 그 문서를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주혜 후계자 프로젝트의 진짜 설계자는 김정은이 아니라 김주혜 본인이었던 거예요. 어린 아이가 자신의 권력 장악을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찾기 위해 관련 문서들을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 3일자 녹취록을 발견했어요. 김주혜와 김정은의 대화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주혜 아버지, 저에게 중요한 제안이 있어요. 진지하게 들어주세요. 김정은 무슨 제안이지? 주혜야? 김주혜 저는 이제 아버지의 후계자가 될 준비가 됐다고 생각해요. 리설주 아주머니가 계시면 저에게 계속 방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저를 진짜 후계자로 인정하도록 만들어주세요. 김정은 주혜야, 너는 아직 김주혜 아뇨. 아버지, 제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해요. 사람들이 더 큰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보다 더 강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감정에 휘둘릴 때가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김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생각하고 있니? 김주혜 먼저 리설주 아주머니를 조용히 격리시키세요. 그 다음에 저를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10월 10일 당 창건일에 저를 공식 발표하는 거예요. 이 대화는 크리스마스 이브 회의보다 거의 2달 앞서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결국 김주혜가 먼저 아버지를 설득한 거였어요. 더 무서운 것은 이 모든 계획이 김주혜의 머릿속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5월 20일,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당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회의에서 김주혜가 직접 연설을 한 거였어요. 그날 김주혜가 한 말들을 지금도 한 글자 한 글자 기억합니다. 존경하는 당 동지 여러분, 저는 리설주가 제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올바른 결정을 하셨고,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조선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참석한 당 간부들은 경악했습니다. 어린 아이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김주혜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계속 말했어요.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제 나이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리지만 그래서 더 오래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정보다는 논리를 우선시합니다. 이것이 제가 아버지보다 더 강한 리더가 될 수 있는 이유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김주혜는 단순히 아버지의 후계자가 되려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만의 새로운 권력 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소름 끼쳤던 것은 6월 초 김주혜가 김여정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우연히 그 대화를 엿듣게 됐는데 김주혜의 말에 김여정조차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김여정 고모, 10월 이후에는 저도 고모처럼 직접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겠죠? 저는 고모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권력을 잡으면 북한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김여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혜야,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꾸고 싶은 거니? 김주혜의 답변은 충격적이었어요. 우선 저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두 정리해야겠어요. 아버지는 때때로 너무 관대하시거든요. 하지만 저는 다를 거예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김주혜는 이미 자신만의 통치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김정은보다 훨씬 더 냉혹한 것이었어요. 6월이 되면서 김주혜 프로젝트에 대한 내부 반발이 본격화됐습니다. 군부 원로들과 당의 일부 간부들 사이에서 너무 성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였어요.
반대 의견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김주애는 아직 너무 어리다. 실무 경험도 없고 정치적 역량도 검증되지 않았다. 후계자로 내세우기에는 시기상조다. 하지만 가장 절망적인 위기가 찾아왔어요. 김주애가 이런 반대의 의견들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대응 방안까지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6월 10일, 저는 김주애가 아버지에게 건넨 한 장의 문서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것은 반대 세력 명단이었어요. 김주애의 단정한 손글씨로 쓰인 17개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명단에는 군 원로 8명과 당 간부 9명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모두 김주애 후계자론에 공개적으로 또는 은밀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것은 김주애가 각 인물 옆에 적어놓은 상세한 메모들이었습니다. 리명수 차수 군부 내 영향력 강함, 완전 제거 필요, 박철민 부부장 경고 후 재교육 가능, 최영호 국장 가족까지 고려한 압박 필요. 어린 김주애가 이런 냉혹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김정은이 이 명단을 검토한 후 승인 사인을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6월 15일, 김주애는 아버지와의 개별 면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회의록 작성을 위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아버지, 저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10월 10일 이후에 제가 명령을 내렸을 때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미리 정리하는 게 좋겠어요. 김정은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싶니? 김주애의 답변은 소름 끼쳤어요. 체포해서 재교육하거나 아예 제거하는 방법이 있겠죠. 저는 각 사람의 위험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버지, 제가 직접 그들과 면담해보고 싶어요. 김정은은 딸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좋다. 주애가 직접 판단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야. 6월 20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북한 정치사에 길이 남을 17인 숙청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생생히 목격했어요. 첫 번째 체포는 6월 20일 새벽 3시 17분이었습니다. 대상은 리명수 인민군 차수였어요. 국가보위성 특수부대가 그의 자택을 급습했습니다. 저는 우연히 그 현장 근처를 지나가다가 목격했어요. 리명수 차수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체포 영장을 차분히 읽어본 후 알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수갑을 찼어요. 하지만 그의 부인과 자녀들의 울음소리는 새벽 공기를 찢었습니다. 6월 21일에는 3명이 더 체포됐고 22일에는 5명, 23일에는 4명이 연쇄적으로 끌려갔습니다. 평양 전체가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김주애의 직접적인 관여였습니다. 6월 22일, 김주애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체포된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살려둘 것인지 제가 직접 정하고 싶어요. 저에게 반대했던 사람들이니까 제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김정은은 딸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좋다. 주애가 직접 면담해보고 결정해라. 6월 24일, 김주애는 체포된 17명 중 5명을 선별해서 개별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나머지 12명은 이미 회생 불가능으로 분류되어 처리됐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은 6월 25일이었습니다. 김주애가 생존한 5명을 한자리에 불러 집단 면담을 진행한 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회의록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김주애가 5명의 고위 간부들 앞에서 한 말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동지들, 여러분이 저에게 반대했던 이유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어려서 믿음이 가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5명의 간부들은 김주애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60대였는데 어린 아이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은 너무나 초현실적이었어요. 김주애는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제 첫 번째 부하들이 됩니다. 10월 10일이 되면 전 세계가 저를 보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도 저에게 경례를 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날을 무척 기다리고 있어요. 박철민 부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자제분,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자제분의 모든 명령에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김주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충성심을 계속 지켜볼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김주애는 단순히 후계자가 되려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만의 공포 정치 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었고, 그 시작이 바로 이 숙청이었던 거죠. 더 무서웠던 것은 김주애가 이 모든 과정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권력을 행사하는 그 순간이 그에게는 게임 같았어요.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계획의 일부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런 식으로 북한이 변해간다면 결국 더 큰 재앙이 올 것이 분명했거든요. 6월 말,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김주애가 저를 개별적으로 불러 특별한 제안을 해온 거였어요. 2025년 7월 3일, 김주애가 저를 당 청사 12층 특별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업무 면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김주애의 첫 마디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준혁 과장님, 저는 과장님이 제 계획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장님께 아주 특별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김주애의 제안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0월 10일 열병식에서 김주애가 후계자로 공식 소개된 후 김주애 직속의 특별 업무팀을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그 팀의 총책임자로 임명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10월이 되면 저도 아버지처럼 직접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때 과장님이 제 첫 번째 명령을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명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주애의 답변은 소름 끼쳤어요. 아직 정리하지 못한 반대 세력들이 있어요. 17명으로는 부족했거든요. 더 광범위한 숙청이 필요해요. 과장님이 그 작업을 도와주셨으면 해요. 그 순간 마지막 완전히 운명적인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김주애의 진짜 모습을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이 아이는 단순히 아버지의 후계자가 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북한 전체를 자신만의 공포 정치로 지배하려 하고 있었어요. 김주애가 계속 말했습니다. 과장님, 저는 10월 이후에 북한을 완전히 바꿀 거예요. 아버지보다 더 강하고 더 효율적인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더욱 무서웠던 것은 김주애가 보인 절대적 확신이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권력을 잡으면 북한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될 거예요. 더 강하고 더 무서우면서도 더 효과적인 나라로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최종 결심을 했습니다. 이 계획을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세상에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10월이 되기 전에 반드시 탈북해서 김주애의 실체를 폭로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7월 10일부터 치밀한 탈북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받지 않는 것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탈출 루트를 준비해야 했거든요. 탈북 준비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김주애의 지속적인 접촉이었습니다. 김주애는 거의 매일 저를 불러 10월 이후의 계획을 상의했어요. 7월 12일, 김주애가 제게 한 말이 탈북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과장님, 10월 10일 이후 첫 번째 프로젝트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북한 내의 모든 불순 분자들을 완전히 정리하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너무 관대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를 거예요. 김주애가 구체적인 계획까지 설명했어요. 전국의 모든 도, 시, 군의 특별 감시팀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조금이라도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모두 찾아내서 재교육하거나 제거할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김주애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북한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숙청이었어요. 7월 15일, 드디어 탈북을 실행했습니다. 새벽 2시 평양 시내의 제 숙소를 나서서 두만강 국경을 향해 출발했어요. 미리 준비해둔 가짜 출장 명령서와 통행증을 이용해서 검문소들을 통과했습니다. 6일간의 위험천만한 여정이었습니다.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7월 18일 새벽이었어요. 해산시 근처에서 국경수비대의 순찰에 거의 발각될 뻔했습니다. 두만강 얼음 위에 엎드려 숨어 있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평양에서는 지금도 김주애가 10월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반드시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7월 19일 밤 국경을 건너기 직전에 휴대폰으로 평양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김주애가 또 다른 당 간부들과 회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10월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었습니다. 7월 20일 새벽 4시 27분, 드디어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얼음 위를 조심스럽게 걸으며 뒤돌아본 평양 방향을 생각하니 전율이 일었어요. 저 멀리 있는 평양에서는 어린 독재자가 자신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맹세했습니다. 김주애의 실체를 반드시 세상에 알리겠다. 10월 10일이 되기 전에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봉사다. 중국에서 한국까지 오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2주간의 추가 여행 끝에 7월 말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국정원의 신원 확인과 조사 과정을 거쳐 8월 말부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에도 북한 소식을 계속 주시했습니다. 9월부터 평양에서는 10월 10일 준비가 본격화됐고 김주애의 움직임도 더욱 활발해졌어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이제 2달이 지났습니다. 국정원의 철저한 신원 확인과 조사 과정을 거쳐 지금 여러분께 이 모든 진실을 증언하고 있어요. 지난 2달 동안 제가 목격했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분석하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오늘 10월 10일 김주애의 열병식 등장은 단순한 후계자 소개가 아닙니다. 북한 역사상 가장 젊고 가장 냉혹한 독재자의 공식 데뷔인 거예요. 제가 직접 참여했던 10월 10일 시나리오를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제가 평양에 있을 때 직접 준비 작업에 참여했던 것들입니다. 오전 9시 30분, 김주애가 주석단에 첫 등장합니다. 김정은 바로 옆자리, 시진핑과 푸틴 바로 앞에 당당히 서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전 세계의 모든 카메라와 이목이 김주애에게 집중될 겁니다. 김주애의 의상도 치밀하게 준비됐어요. 김정일이 즐겨 입던 인민복 스타일의 정장에 김일성 배지를 착용할 예정입니다. 헤어스타일도 김정은과 유사하게 단정하게 정리할 거예요. 모든 것이 후계자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도록 설계됐습니다. 오전 10시 시진핑과 푸틴이 김주애와 개별적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에요. 중국과 러시아가 김주애를 김정은의 공식 후계자로 인정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입니다. 특히 시진핑은 김주애와 악수를 나눈 후 뭔가를 속삭일 예정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세대의 리더십을 기대한다는 내용일 겁니다. 푸틴도 비슷한 메시지를 전달할 거예요. 오전 10시 30분, 가장 핵심적인 순간이 옵니다. 김정은이 후계자 공식 선언 연설을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연설문의 초안 작성에 직접 참여했었거든요. 핵심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애하는 동지들, 오늘 이 뜻깊은 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여러분께 중대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백두혈통의 정통성을 이어갈 새로운 지도자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김정은이 김주애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계속 말할 거예요. 김주애는 이미 훌륭한 지도자의 자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주애와 함께 더욱 강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이 연설이 끝나면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김주애를 향해 박수를 칠 겁니다. 그 순간 김주애는 전 세계의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로 공식 소개되는 거예요. 오후 1시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김주애가 직접 인민군에게 경례를 받는 순간이에요. 북한군 최고위 장성들이 어린 김주애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례하는 모습을 전 세계가 생중계로 보게 될 거예요. 이 장면을 위해 특별한 의전 절차가 준비됐습니다. 김주애가 단상에 올라서면 인민군 원수들이 차례대로 그 앞에 나와 경례를 올릴 거예요. 마치 새로운 최고사령관을 인정하는 의식 같은 거죠. 오후 2시 30분, 김주애가 직접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김주애의 첫 공개 연설이 될 거예요. 연설문도 김주애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존경하는 인민 여러분, 저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더욱 강한 조선을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젊지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적들에게는 더욱 무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연설을 통해 김주애는 자신만의 정치적 색깔을 드러낼 거예요. 김정은보다 더 강경하고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가져올 변화입니다. 김주애의 후계자 공식화는 북한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판도를 바꿀 거예요. 첫째, 김주애는 아버지와 완전히 다른 통치 스타일을 보여줄 겁니다. 더 계산적이고 더 냉혹하며 동시에 더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북한을 이끌어갈 거예요. 둘째, 대외 정책도 급진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주애는 이미 중국, 러시아와 더 긴밀한 관계를 구축할 계획을 세워뒀어요. 반면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는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겁니다. 셋째, 내부 통제는 김정일 시대보다도 더 강화될 겁니다. 김주애가 보여준 숙청에 대한 의지를 보면 북한 내부의 자유는 더욱 줄어들 거예요. 가장 우려되는 것은 김주애가 보여준 권력에 대한 절대적 욕망입니다. 김주애는 단순히 아버지의 뒤를 잇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새로운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 하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평양에서 목격한 김주애의 모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일 탈북 직전에 들었던 김주애의 말이었어요. 10월 10일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예요. 저는 아버지보다 더 오래, 더 강하게 북한을 이끌어갈 거예요. 그리고 저를 의심했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판단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그때 김주애의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린 아이의 눈이 아니었어요. 이미 권력의 맛을 알고 그것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야심으로 가득 찬 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김주애를 TV에서 보실 때 이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저 어린 소녀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저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봤습니다. 그녀는 이미 완전한 독재자입니다. 김주애는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10월 11일
자신의 시대가 시작되는 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녀의 계획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평양에서는 오늘을 위한 마지막 준비가 한창일 겁니다. 김주애는 자신이 북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목격하게 될 것은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형태의 독재 체제의 시작이며 동북아 질서의 근본적 변화의 신호탄이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보게 될 그 어린 소녀, 김주애. 그녀의 차가운 미소와 확신에 찬 눈빛을 기억해 두세요. 우리는 아마도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목격한 김주애 후계자 프로젝트의 전말입니다. 오늘 10월 10일,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판단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김주애의 등장을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증언한 내용들이 현실이 될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런 북한 내부의 진실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북한의 실상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도 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